박영숙은 65의 나이에 아들 준호가 38배 결혼했을 때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손주 자랑을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던 그녀에게 아들의 결혼 소식은 가뭄 끝 단비 같았다. 새며느리 수진을 처음 만난 날 영숙은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낯선 여자를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긴장감과 함께 오랫동안 기다려온 식구가 늘어난다는 설렘이 교차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단정한 차림에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그 또렷하고 공손한 목소리에 영숙은 첫눈에 호감을 느꼈다.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영숙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음식들을 차려냈다. 잡채, 불고기, 나물 반찬, 김치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을 수진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수진의 칭찬에 영숙은 기분이 좋아져 더 많은 반찬을 권했다. 결혼식도 무사히 치러졌다. 친척들은 수진을 보고 참하고 똑똑해 보이는 며느리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영숙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영숙은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라 생각했다. 아직 젊은 며느리가 혼자 살림하기엔 서툴 것 같아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다.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다. 수지는 아침마다 영숙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집안일도 부지런히 했다. 어머니 따뜻한 차 드세요라며 라며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에 영숙은 정말 딸 같은 사람이 들어왔구나 싶어 마음이 든든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영숙이 매일 쓰던 은재 찻잔이 사라졌다. 내가 어디 둔 걸 잊었나 보다 생각하며 넘겼지만 며칠 후엔 손님용으로 아껴둔 고급 수건 세트가 없어졌다. 그 다음엔 노그릇 세트, 도자기 그릇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수진아, 혹시 반상기 세트 어디다 옮겨뒀니?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설거지하다가 공간이 좁아서 다른 칸에 정리했어요.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영숙의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오후였다. 영숙은 안방 창문을 통해 수진이 큰 박스를 들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 박스는 분명 며칠 전 부엌 창고에 넣어둔 전기밥솥 박스였다. 숨이 턱 막혔다. 그날 밤 부엌을 확인하니 정말로 밥솥이 사라져 있었다. 영숙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설마 수진이가 우리 집 물건을 친정에 가져다 주는 건 아니겠지? 며칠 후 영숙은 작은 실험을 했다. 안방 장롱 깊숙이 은수저 세트를 넣어두었다. 수진이 손댈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확인해보니 은수저 세트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이제 더는 의심이 아닌 확신이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은 그 뒤에 일어났다. 준호가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고 퇴직금 3천만 원을 받았다. 영숙은 아들에게 그 돈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준호의 대답은 모호했다. 네, 어머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며칠 후 친척을 통해 들은 소식은 영숙을 경악하게 했다. 준호의 퇴직금이 통째로 수진의 친정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었다. 영숙은 아들을 붙잡고 물었다. 도대체 퇴직금이 어디로 간 거니?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집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갓집에 사정이 있대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사라진 물건들, 수진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미래까지 빼앗아간 것이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 평소처럼 싱긋 웃으며 반찬을 꺼내는 모습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영숙은 수저를 탁 내려놓았다. 그만해라. 더 이상 이런 척하지 말고. 수진은 놀란 듯 영숙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집 물건 하나둘 훔쳐서 친정에 가져다 준 것도, 내 아들 퇴직금까지 몽땅 빼돌린 것도 다 알고 있다.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 그런데 아직도 태연하게 나를 속이려 하느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든 젓가락이 덜덜 떨렸다. 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냐? 아무리 친정이 어렵다 해도 최소한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 하지 않겠니?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친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도와주고 싶었다고? 남의 집 귀중한 살림을 훔쳐서 내 아들 평생 모은 퇴직금을 몽땅 내다 바치는 게 도와주는 거냐? 그건 도움이 아니라 배신이야. 그때 준호가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당황한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짚으며 말했다. 내 아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 너는 아느냐? 우리 집 살림을 하나둘 훔쳐 친정으로 옮기고 내 퇴직금까지 다 가져다 줬다는 걸 알고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니.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을 향해 물었다. 정말이야? 당신이 그런 일을 한 거야?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잠깐만 도움을 줄 생각이었는데 영숙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아들아, 너도 알고 있었지? 알면서도 나한테 숨겼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니? 준호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미 돈은 넘어간 뒤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수지는 갑자기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가족으로서의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배신감이 너무 컸다. 준호도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아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사람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이번만은 눈 감아주겠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알겠니?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은 평온했다. 수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아침마다 영숙에게 커피를 내주며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했다. 준호도 어색하지만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었다. 영숙은 이제 정말 마음을 고쳐먹었겠지 하며 안도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2달쯤 지난 어느 날 오후 영숙은 우연히 창문 너머로 수진이 또다시 큰 종이봉투를 들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봉투가 불룩하게 부풀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무언가를 담아 나가는 것이었다. 영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설마 또? 영숙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수진을 따라갔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걸었고 결국 친정집 대문 앞에 도착해 그 봉투를 들고 들어갔다. 영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결국 또 속였구나. 눈물로 용서를 빌더니 그게 다 거짓이었구나. 그날 저녁 수진이 태연한 얼굴로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것을 보자 영숙은 참을 수 없었다. 지금 당장 말해라. 오늘 또 뭘 가져다 줬니? 수진은 영숙의 눈을 피하며 손놀림만 바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라. 내가 똑똑히 봤다. 봉투에 뭘 담아서 친정에 들고 간 것도 다 봤다. 그런데 아직도 잡아떼려 하느냐?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어머니, 그게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만. 또 잠깐? 내 입에서 잠깐이라는 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다. 한번 용서해 줬더니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영숙은 단호하게 손을 뻗어 대문을 가리켰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믿음은 이미 끝났다. 더는 너를 이 집에 둘 수 없다. 수지는 또다시 울며 매달렸다. 어머니, 제발.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때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당신 또 그런 짓을 한 거야? 어머니께 용서받고도 또? 수진은 준호를 향해 애원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친정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이미 무너졌어. 어머니를 속이고 나까지 속였던 그 순간 우리 사이도 끝난 거야. 그는 영숙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더는 어머니께 상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영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를 내치려 했지만 아들마저 떠난다니. 아들아, 정말 나가겠다는 거니? 그 아이와 함께? 네, 어머니. 저희의 선택입니다. 죄송합니다. 준호는 울고 있는 수진을 부축해 일으켰다. 두 사람이 짐을 챙겨 나가는 동안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영숙은 빈집에 홀로 남아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물건을 되찾은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아들마저 잃어버렸는데. 준호와 수진이 떠난 뒤 영숙의 집은 마치 생명이 빠져나간 것처럼 적막했다. 아침이면 혼자 밥을 짓고 저녁이면 빈 식탁을 마주하며 눈물을 삼켰다. 식탁 위에는 덜 먹다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부엌 한 구석엔 수진이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영숙의 가슴을 짓눌렀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들까지 떠나보낼 필요는 없었는데. 영숙은 매일 밤 자책했다. 창밖을 보면 아들이 퇴근하며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보면 텅 빈 현관뿐이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열자 뜻밖에도 수진의 친정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상자들이 들려 있었고 뒤에는 택시 기사가 더 많은 짐을 내리고 있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영숙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 딸이 저지른 일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돈께서 찾아오셔서 호통치고 가신 후에야 집안을 뒤져보니 이 물건들이 모두 있더군요. 상자 안에는 영숙이 잃어버렸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은수저 세트, 도자기 그릇, 녹그릇, 심지어 전기밥솥까지. 영숙은 복잡한 심정으로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딸이 친정 살림이라며 가져다 놓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모두 사돈댁 물건이었다니. 저희가 정말 못난 짓을 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며 무릎을 꿇었다. 제가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평생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물건이야 돌아왔지만 이미 우리 집은 무너졌습니다. 신뢰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사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딸을 단단히 타이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아들마저 제 곁을 떠났는데 수진의 어머니가 떠난 후 영숙은 돌아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은수저는 준호의 돌잔치 때 받은 것이었고 도자기 그릇은 남편과 함께 고른 것이었다. 모든 물건에 추억이 깃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차가운 물건일 뿐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나무짚이 떨어질 무렵 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숙이 문을 열자 그곳엔 준호가 서 있었다.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옷도 구겨져 있었고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영숙은 아들을 거실로 들였다. 준호는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내만 감싸고 결국 어머니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을 나온 후로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친정돈 문제로 저를 압박했고 저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하니 매일 싸웠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신하고 결국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더는 그녀와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것,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요. 영숙의 가슴이 미어졌다. 아들아, 어머니, 제가 다시 돌아와도 될까요? 제가 어머니를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준호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들아, 내가 돌아와 줘서 고맙다. 내가 얼마나 내가 그리웠는지 모른다. 이제 괜찮다. 힘들고 지쳐도 내가 내게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준호는 어린아이처럼 영숙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됐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다. 며칠 후 수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초췌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준호 씨를 설득해 주세요. 수지는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영숙은 차갑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라. 내 눈물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내 눈물로 씻겨지지 않는다. 이제 너도 내 길을 가거라. 준호도 단호했다. 수진, 우리는 여기까지야. 어머니를 속이고 나까지 속였던 그 순간 우리도 끝났어. 더 이상 이 집 문턱을 넘지 마. 수지는 한참을 울다가 비틀거리며 돌아섰다. 대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영숙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날 밤 모자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호는 어색하지만 정성스럽게 영숙을 도왔고 영숙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 잘 생각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창밖에선 찬바람이 불었지만 집 안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모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준호가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다. 처음엔 서로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자는 예전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어갔다. 아침이면 영숙이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준호는 부지런히 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을 준비할게요.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계란 후라이를 하고 된장국을 끓였다. 영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준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준호를 회사에서도
인정해 주었다. 어머니, 오늘 팀장님이 제 기획안을 칭찬해 주셨어요. 앞으로 프로젝트 리더를 맡게 될 것 같아요. 준호의 얼굴에 오랜만에 자신감이 돌아왔다. 영숙은 아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잘했다. 아들아, 내가 다시 일어서니 내 마음이 놓인다. 주말이면 모자는 함께 시장을 다녔다. 어머니, 이 생선 어떠세요? 싱싱해 보이는데 준호가 물으면 영숙은 웃으며 답했다. 그래, 오늘은 생선구이를 해먹자.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로. 시장 사람들은 다정한 모자를 보며 부러워했다. 아드님이 참 효자시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숙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수진의 흔적들도 하나둘 정리되었다. 준호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어머니,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가려고요. 저녁이면 모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준호는 회사 일을, 영숙은 동네 소식을 전했다. 때로는 TV를 보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년에 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가고 싶으셨던 제주도예요. 영숙은 놀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슨 여행이니? 그동안 어머니께서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 제가 조금씩 모아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어요.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들아, 내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다시는 어머니 혼자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봄이 왔다. 집 앞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영숙과 준호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영숙은 생각했다. 인생도 저 꽃잎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피어나는 것이구나. 어머니, 손 잡으세요. 길이 미끄러워요. 준호가 영숙의 팔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동네 사람들은 다시 화목해진 모자를 보며 안도했다. 한때 힘드셨다면서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괜찮아요. 아들이 있으니까요. 준호의 직장 생활도 안정되어 갔다. 승진 소식도 들려왔다. 어머니, 제가 과장으로 진급하게 됐어요. 준호가 기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아. 그날 저녁, 영숙은 특별히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다. 불고기, 잡채, 전, 그리고 케이크까지. 어머니,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필요 없었는데. 준호가 미안해하자 영숙은 웃으며 말했다. 내 아들 축하해주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식사를 하며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한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가장 중요한 걸 얻었어요. 바로 어머니와의 진짜 가족이에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다.
물건이나 돈보다 중요한 게 바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떠올랐다. 영숙은 문득 깨달았다. 그동안 세 개의 거울을 보았다는 것을. 첫 번째는 수진이 보여준 배신의 거울. 두 번째는 용서와 또 다른 배신의 거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들과 함께 바라보는 희망과 재생의 거울이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준호가 물었다. 아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 저도요. 어머니 이제는 절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무너졌던 가정이 더 단단한 토대 위에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준호가 일어섰다. 어머니 주무세요. 내일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그래, 잘 자거라.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거실에서 내일 일정을 확인하는 준호의 모습이 든든해 보였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구나. 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과거의 아픔은 묻어두고 아들과 함께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리라고.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다. 영숙과 준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